Please welcome Mr. Hung Chung-woo. Thank you.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맡고 있는 황종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업무는 해양레저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트, 보트 산업이라든지 해양관광 이쪽이 제 파트인데요. 오늘은 이 컨퍼런스와 관련된 부서가 저희 부서인데 또 주제는 해양안전을 하게 돼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 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측의 정확한 이 공식적인 제가 이 브리핑은 아니고 그냥 제가 찾아봐서 한 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예, 발표 순서는 한국의 해양 안전사고, 그다음 세월호 사고와 여객선 안전 강화 그리고 해양 레저 안전과 규제 완화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해양 안전 사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호 사고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1970년도 12월 15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전기 여객선이 남영호가 여수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을 했는데요. 당시에 33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326명, 생존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존자 중에는 2명이 승무원이었는데 선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을 첫 번째로는 정원이 290명인데 338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과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에 그 전달까지 폭풍주의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배가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월은 사실은 감귤, 오렌지가 많이 육지에서 소비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밀렸던 감귤 상자를 전부 다 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창고를 다 채우고 또 부족해서 앞쪽에도 채우고 뒤쪽에 있는 갑판 위에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이미 배가 서귀포항에서 15도가 기울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성산항에 와서 또 사람을 태우고 또 감귤을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수까지 가다 보니까 6시간 정도 갔을 때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상자들이 잘 고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딱 묶여있지 않다 보니까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기우뚱한 것이죠. 그 바람에 이렇게 사고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때는 상자가 만약에 기울어서 그렇다면은 빨리 상자를 버려야 되겠죠. 물건을. 그런데 버리진 않고 15노트로 가던 배가 10노트로만 줄였습니다. 결국에는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운항을 했던 선장은 그 당시 그거로 본다면 을종 2급 항해사고 지금으로 따지면 5급 항해사입니다. 5급 항해사는 굉장히 초보적인 항해사가 되는데 이분이 이 배를 몰았기 때문에 또 이런 운항 미숙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늦은 구조함인데요. 일단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조난 신호 받는 곳에서는 아무도 이 신호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데는 누구냐 하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인 무사사카 마루호라는 데서 이 조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선인 줄 알고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라고 한국 쪽으로 오히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출동은 사고 난 지 6시간 만에 출동이 됐고요. 뉴스가 나온 거는 오전 11시가 됐어야 뉴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326명이 사망을 했는데 실제로 시신이 수습된 거는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해역이 깊이가 80 내지 90m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사고가 나고 12월 19일 날 구조 수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와 함께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해 회리호 사고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10시 10분입니다. 딱 아주 정말 이렇게 십자가 너무 4개가 연속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끔찍한데요. 제가 있는 해양레저과 옆과에 계신 사무관이 김정자 사무관이라고 계신데 이날 10월 10일 10시 30분에 군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막 온 직원들이 결혼식 왔던 하객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상황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서해 회리호는 부안에 있는 격포와 위도 간을 오가는 110톤급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거망을 출발하자마자 30분 만에 침몰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원래 9시에 출항을 하기로 했는데 9시 40분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다가 이 악천후 속에서 출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62명이 타고 있었는데 292명이 죽고 70명만 구조가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선장 배군도 살아있다. 이게 굉장히 그때 신문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우리 남영호 때 선장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때도 선장이 도망가는 걸 봤다라는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선장은 배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조타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승선원 7명이 다 전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7명인데 실제로 원래 이 배에 태워야 될 선선원은 7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승선을 했던 것이죠. 원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원 초과입니다. 원래 이 배의 정원은 2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62명을 태웠습니다. 똑같이 과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항 미숙이었습니다. 이때는 항해사가 원래 타야 되는데 항해사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갑판장이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선박에서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타실에 들어갔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조난 신호를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그 근처에 다니고 있던 어선이 5분 만에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을 빨리 했느냐? 못했습니다. 30분 후에 출동을 했는데 결국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55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헬기와 구조함은 생존자를 아무도 구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선이 69명을 구출했고요. 다른 선박이 1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헬기와 구조함이 뜬 것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남영호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남영호는 300여 구가 다 바다에 수장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수장이 됐는데 292명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사고 23일째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32km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희생자를 수습을 해서 292명이 다 수습이 다행히도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기와 구조함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원래 군산 해양항만청에서 담당을 하던 여객선 업무는 모두 다 이제 해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관할이냐 부분이 많았는데 여객선의 안전관리 부분이 다 그 당시 이 사고로 인해서 해경이 관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옆에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수해 회리호가 이제 빠져서 인양되는 모습입니다. 수해 회리호가 빠진 곳의 수심은 약 13m에서 18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만 해도 인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빠진 배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체인을 감아야 됩니다. 체인을 감기 위해서는 그 배가 있는 아래쪽을 터널로 뚫어서 체인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 다행히 이제 한 일주일 이상 해서 10월 17일 날 오전에 정오에 건져 올렸습니다만 그날 다시 밤에 태풍이 불어서 이 배는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끈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수습을 했고요. 이 인양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배 안에 있던 61명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프린스 사고입니다. 1995년도 7월 23일 날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호남 정유, 지금은 GS 칼텍스입니다. 그래서 호유해운 소속 시프린스호 14만 톤급 유조선입니다. 태풍이 분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피하려고 가는 중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태풍 페이가
바로 직격탄으로 이 시프린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시프린스가 큰 파도에 밀려서 작도라는 섬에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관실이 파손이 되었고 연료 탱크가 폭발을 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 왼쪽 위편에 보시면 화재가 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기름이 원유 5,035톤이 나왔습니다. 선원 1명이 실종이 되었고요. 양식장이 3,826헥타가 오염이 되었고 바닷가는 포항 바닷가까지 오염이 되었고요. 해안은 경주 앞바다까지 오염이 되었습니다. 해상 방제에 19일, 해안 방제에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생물이 199종에서 151종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오염의 강도가 세었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년 후에는 괜찮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어민들이 바다 밑으로부터 기름 방울이 올라온다고 계속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해안가에 기름 덩어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추정액은 444억이었고 어민들이 소송을 건 거는 7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IOPC라고 이제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라고 해서 국제 유류 오염 보상 펀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 사정을 해서 피해가 되면은 그 돈을 주는데요. 돈 받은 거는 735억 원을 소송을 해서 1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 20%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IOPC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앞으로는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을 보시면 유처리제의 생태계 영향과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료오염이 생겼을 때 유처리제를 뿌렸습니다. 유처리제를 뿌리게 되면 기름과 같이 엉어리가 져서 바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진 것이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일반 시민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고 생태계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크다. 그다음에 원유에서 나오는 PAHS,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는 10억분의 1 단위만 있어도 계속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다. 라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거의 오염이 생기면 유처리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은 오일 펜스를 치고 난 다음에 흡착포를 뿌립니다. 흡착포에서 기름을 뽑아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유해수구입니다. 바닷물을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 탱크에 모아가지고 육지에 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있는 기름들을 흩트립니다. 스크류를 돌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방사포라고 해서 뿌립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기름이 퍼지게 되면 기름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주로 하고 옛날 같은 유처리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유결 화재라든지 다른 거로 조금 전환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베이 스프리트는 더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2007년 12월 7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태안 말리포 앞바다 북서쪽에 약 5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고 그 개념도가 나오는데요.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이 삼성 1호입니다. 이거를 두 개의 터그보트가 당겨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파도가 굉장히 세었고요. 약간 진로가 맞지가 않다고 해서 관제센터에서 계속 삼성 T5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유조선과 부딪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고 허베이 쪽에도 역시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신호를 받지를 않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서로 만나는 시점이 되어서는 저기 보시면 삼성 1호가 있고 T5가 있는데요. 예인선 T5 쪽에 있는 선이 끊어졌습니다. 라인이. 갑자기 이 바지선이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허베이 스프리트도 놀라가지고 피하려고 했지만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547kl가 바다로 유출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충남 태안 등 해수욕장 15개소, 그 다음에 어장 473개소가 피해를 입었고요.
1월 3일, 그러니까 약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추자도까지, 제주도까지 이 오일 보울이 발견이 됐습니다. 12만 7천 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금액은 4조 2천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굉장히 유료오염 보상 제도는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정재판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인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고 불복을 하게 되면 또 소송을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정재판에 나온 금액은 7,3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주장에서 4조 2천억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고, IOPC 펀드가 사정한 금액은 829억 원입니다.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IOPC 쪽하고 사정재판하고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사정재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재판 결과를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7천억 가까이가 나왔고요. IOPC 펀드에서 주는 돈은 3,200억 원이 최대입니다. 기금에 따라서 들어가는, 우리가 기금을 가입할 때 들어가는 그게 있는데 나머지 돈은 국가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대응을 보시면 태안 등 6개소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고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일단 이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이제 지난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업인들은 힘들기 때문에 사정재판이 나오고 일단 돈을 달라라면 국가가 선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베이 사고가 난 것은 사실 단일 선체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부딪히더라도 이중 선체면은 바깥만 터지지, 안쪽까지 터지지는 않는데 이때만 해도 단일 선체였기 때문에 이 허베이가 많은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1989년도에 엑손 발데스호라는 배가 유조선이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침몰을 하면서 5만 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단일 선체를 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2016년까지 일단 단일 선체를 다 금지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은 2011년도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는 단일 선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허베이 스프링 사진들입니다. 이게 좀 어둡네요. 위에 보면 그 구멍이나 파공이 난 부분이 보이시죠?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그리고 기름이 해안가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물고기가 완전히 새가 완전히 기름에 쩔어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많이 외국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말리프 해수욕장으로 기름이 몰려오는 모습이고요. 이 기름 몰려오는 것을 떠내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들을 떼내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고, 요거는 5년 후에 말리프 해수욕장을 다시 찍은 모습입니다. 당시에 자원봉사자들이 123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정말 세계가 놀라는 어떤 기적의 어떤 복원 사업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보겠습니다. 수해 회리호 사고가 난 이후에는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가 해운항만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자 제도를 더 강화했습니다. 원래 운항관리자 제도는 1973년도부터 해운조합에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린스 사고 이후에는 해양시설에 방제선 방제장비 도입이 의무화됐고요. 해암오염 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방제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허베이 스프리트 사고 이후에는 2011년부터 단일 선체가 입항하는 것을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류오염 아까 손해보상기금 IOPC 펀드가 3,200억이었는데 우리가 기금 금액을 1조 2천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금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또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 31일 날 우이산호가 DX 칼텍스 원유부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64kl가 유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베이 스프리트가 12,547이었기 때문에 164는 사실은 그거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유출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커진 이유는 당초에 800리터, 그러니까 0.8kl가 유출되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164kl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200배가 넘게.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200배가 넘게 나갔다라는 게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과속입니다.
도선사가 배를 몰고 오다가 속도를 줄여야 되는 시점에서 줄이질 않고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대로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두를 2번을 받았습니다. 왼쪽 사진이 부두를 첫 번째 받는 사진이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부서진 원유 부두의 돌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 또다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캡틴 반젤리스 엘호라는 배가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정박 중이었습니다. 부산의 남해안 태종대 앞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기름을 이제 넣으러 오는 급유선이 와서 기름을 다 넣고 난 다음에 떠나는 와중에 약간 너울성 파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그렇게 부딪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조사 결과는 한쪽은 커피를 마시며 담화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업무 태만인 것이죠. 그랬는데 화물선은 사실은 아직도 2009년 10월 이후에는 화물선 또 600톤 이상이 되면 이중선체가 돼야 되는데 이 캡틴 반젤리스 엘호는 그 이전에 도입된 배이기 때문에 단일선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자마자 바로 기름이 새어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약 237kl가 유출이 됐고요. 이 기름을 막기 위해서 옆에 보시는 사람들이 해경에 있는 특수구조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배에 매달려 가지고 이 기름 나온 파공 부분을 막았습니다. 그 막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 벙커 CU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40도에서 5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데 화상을 입을 각오를 하고 일단은 막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도선사 제도라든지 급유 안전 강화 방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도선사와 선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대부분 다 파일럿은 선장보다 학교 선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도선사에게 지시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사실은 사고를 만들어낼 여지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항만별 도선 매뉴얼을 제정을 하고 사전에 도선 계획을 선장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도선사는 평생 동안 한 번 면허를 가지면 가지게 됐는데 5년마다 반드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못 받고 능력이 안 되면 강등시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기상 악화 시에 아까 그 캡틴 반젤리스 엘로가 풍랑주의보 때 급유를 하다가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해상 급유를 하는 어떤 그 가능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류보다 안전 강화라든지 시운전 때문에 저기 태종대 앞바다에서 역시 또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그래서 시운전 금지 구역도 설정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이번 그 유료오염 사고 때문에 나온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월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날 오전 8시 55분에 했고요. 밤 9시에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해상에서 침몰해서 476명 중에 172명만 구조가 되고 지금 사망이 292, 실종이 12명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보시면 승무원들은 약 70%가 생존을 했습니다. 일반인도 68%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21%, 학생은 23%입니다. 오히려 말 잘 듣고 있었던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보시면 저 그림이 보면 양쪽은 죄송합니다. 구조되는 모습이고요. 저기 세 번째는 이제 그 가족들이 부르는 모습이고 네 번째 안중근이라는 사진은 지금 최근에 가장 늦게 발견된 학생의 이제 그겁니다. 그 두산 베어즈의 아주 열렬 팬이어서 두산에 네. 죄송합니다. 두산의 선수들이 이제 안중근의 어떤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이렇게 사인을 했던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식장에 이렇게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재판 중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얘기하기 어렵고요. 일단 조선일보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개석에 무리한 출항을 했고 사고 전부터 과적으로 뒤뚱거렸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 3등 항해사가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로 골든타임 12분을 날렸고 또 선원들이 다 먼저 탈출을 했고 전원 구조라는 문자가 날아갔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경에서도 선박 내로 진입을 하지 않았고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매뉴얼과 실제 사이에 그 차이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매뉴얼에서는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구조층 안에서도 150분 동안 허둥지둥했다.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중앙일보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그 과적입니다. 987톤을 실어야 될 곳에 3,788톤을 실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실기 위해서 평형수 밸러스트 워터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키를 돌릴 때 잘못 돌린 부분들이 이제 연결돼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개념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고무보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바지선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가이드라인을 선박 쪽으로 연결을 해서 잠수부들이 내려가서 직접 시신들을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시계가 불투명합니다. 조류가 굉장히 빠르고요. 2m에서 4m로 1초당 흘러가는 데다가 보이는 곳은 20cm에서 50cm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거의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2명까지는 어떻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2명 나머지 남은 부분들은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뻘 밑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워내지 않으면 그 아래 깔려있는 그 희생자들을 수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은 방법을 일단은 절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 쪽을 이렇게 길게 해서 4m 이상 내서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끌어내고 그 밑에 있는 희생자들을 수습을 하는 거로 했고요. 혹시나 배에서 시신들이 유실되지 않을까 해서 오중망을 치고 있습니다. 닷자망, 안강망, 낭장망, 저인망 이런 부분들이 어선들이 300척 이상 동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경이라든지 해군의 구조선들, 함정들이 120여 척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와 비행기가 약 20대가 매일 이 하늘을 나르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제대로 다 찾아봤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협상의 부분들이 남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ROV라든지 아니면 포트블 스캔 소나라고 해서 영상 자료들을 다 가서 각 반마다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구조 수색을 마쳤다. 이곳에는 더 이상 희생자가 없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자료로 남겨야만 서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ROV나 스캔 소나를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마지막 작업들을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정부 후속 대책입니다. 일단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비 사고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먼저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선보상을 하고 후 그 책임이 있는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로 했고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이제는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로 했고 국가안전의 날을 4월 16일 사고의 날로 해서 기리면서 저희들이 항상 안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생긴 부분들이 선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운항관리자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선사, 운항관리자, 해경. 근데 이 아랫부분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2009년에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중고선들을 30년까지 쓸 수 있도록 5년을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항되고 있는 여객 선수가 총 173척인데 평균 선령이 15년 3개월입니다. 그리고 99개 항로 중에 85개가 단일 선사에 의한 독점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60세계 선사 중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가 40개서로 굉장히 영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 여객선 요금도 공공 어떤 그 요금 인상률에 그 감안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신고제이긴 하지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미숙한 초동 조치, 유기적 지휘 협조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 인력을 선사도 많이 확보를 하고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 둘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으로 두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객선 안전감독관제를 만들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운항관리자를 왜 해운조합에 두었는가? 그 해운조합이라는 곳은 그 선사들의 보험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공제를.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많은 보험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운조합은 사고가 안 나게 막아야만 자기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고를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를 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운조합의 회원사들인 여객선사들은 어떻게 운항관리자를 대했느냐 하면 너희들 월급을 우리가 주는데 감히 너희가 우리를 단속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부분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공 부분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기준에 맞는 단계별 규제 합리화입니다. 이 10년 초가 되는 카페리선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하고 25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논의 중입니다. 외국에서는 설령 제한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만 설령 제한을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지만 일단 25년 선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보시다시피 보건성에 영향을 주는 개조들은 앞으로는 반드시 모두 다 허가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선 선장의 자격을 2급에서 1급으로 다 올리기로 했고요. 교육도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선자, 차량, 화물 전부 다 전산 발권을 하고 진입부에 반드시 무기를 달 수 있도록 하며 고박 관리는 지금은 출항하기 10분 전까지만 하면 됐지만 30분 전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안전투자도 약간 요금 문제 얘기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객항로 독점 구조도 깨기 위해서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선사들을 돕기 위해서 공동 건조라든지 기금 조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난 구조 역량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전처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났는데 짧게 그 해양 레저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제가 생겨나는 이유를 보통은 관료들의 영향력 유지라든지 어떤 그런 본능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준영 씨라고 국회 입법조사관 하신 분인데 그 페이스북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규제가 생기는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푸드트럭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 규제 완화 그 공청회 때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푸드트럭의 경우에 협회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업체가 그것을 준수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협회가 그 검사를 해서 오케이 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이 끝나는 문제인데 그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뭔 협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개조 업체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어느 선에서는 위험을 넘어서는 어떤 그 개조까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부 너희는 뭐 하냐? 담당자도 없고 규정도 없더라. 그러면은 정부가 지침과 기준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업자들은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정부는 또 처벌 조항을 넣게 되고 이래 되면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하고 단체를 보통 들게 됩니다. 업체들이. 그러면은 이 단체가 사실은 또 마치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만들게 되면 그 업체들의 모임과 다른 협회들이 생기고 이러면은 협회가 난립이 되고 협회가 난립된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받아들이고 퇴직 공무원은 자기 밥그릇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협회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다 공무원에게 맡겨라.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그러면 공단이나 공사를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공단이나 공사를 만들게 되면 이 공단 공사가 또 권위주의 형태가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하면은 국민은 어려운데 공공부문은 잔치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규제 완화를 하게 되고 규제 완화를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나게 되고 더 강력한 규제가 되는 이런 규제의 메커니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 이 최준영 씨가 강조하는 것은 자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규제는 완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트 산업, 우리 경기보트쇼 관련해서 요트 산업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 선박의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있고요. 조정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 있고 운항을 할 때 어떤 해기사를 태워야 되며 12명 이상 승선할 때는 여객선 요건을 적용해야 된다라든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10일 이상 먼 바다를 갈 때는 반드시 신고하라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외국 사진에 보듯이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고 요트를 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것이죠.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규제가 가능할 수 있느냐? 중고선 도입할 때 선령을 제한할 수도 있고 면허 갱신 시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레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수상 레저 기구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낚시 어선업이 있기 때문에 그 배만 타라고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앞쪽으로 하나만 당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건 오후 세션에 다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 레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을 풀기 위해서 마리나 선박 대여, 외국에는 많이 되어 있는 차트업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리나 분양가 회원제도 역시나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의 제작이나 보유 요건들도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운항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도 다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풀려고 하면 역시나 자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국가 책임과 개인의 자율, 안전사고와 규제 완화는 서로 상반된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국가해양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레저 활동에 관한 한 개인의 자율과 책임 또한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합리적 규제 정립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쭉 다 말씀을 드리면 안전에는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에도 역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자율과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규제는 또 완화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다 엮어져야 우리 레저 산업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